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숭이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 이전이 될지 그 이유가 될지 논란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도 난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마수 두 분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의 양분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양분한 의원님, 예,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는데, 오늘 분장을 해서 좀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타신 겁니까? 우리가 매일 장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의도에서 예. 광화문까지 8.8km를 걸어서 가서 8.8km를 8.8km 매일? 매일 가면서 계속 이제 저희들 구호를 외치고 도착해서는 또 집회를 해서 밤 10시 반까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탔어요. 탔는데 분장을 오래 좀 하얘졌는데. 아, 근데 저 이제 헌법재판소에 좀 맡겨두고 느긋하게 결과를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들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헌재에 넘어간 뒤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매일 밤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 의원들이 뭐 그 강 건너 불구경한 것도 적재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근데 네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어찌 보면 민주당이 좀 이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좀 느긋한 게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느긋한 그 국민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다들 이제 마음속으로는 조마조마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쨌건 이제 저는 장외 투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정치 또 의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은 의사 표현을 위해서 광장으로 나오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당이 의회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고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이죠. 앞으로 정권을 잡을지도 모를 세력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겁박을 하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도부가 일절 장외 집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장외 집회를 주최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개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나가도 야당은 그걸 막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거리로 나가셔가지고 당 지도부가 다 당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생각 안 들고요. 예. 그건 당연히 그걸 저희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해서 이 주장이 무슨 명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그러한 문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국회가 장애 투쟁을 한다 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방기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과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파면을 촉구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랬죠. 그리고 날짜까지 박아서 어떨 때는 13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헌재가 야당이 됐던 뭐 시민이 됐던 날짜를 지정해서 요구한다 해서 그게 흔들릴 헌재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지. 그게 헌재가 흔들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변론 종결 33일 만에 선고인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하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장 빨리 하겠다고 했어요. 예. 신속하게 하겠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신속하게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거 기일이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또 전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나온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그 요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럼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의미라는 게 당연히 그거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탄핵과 연동돼 있는가? 이게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건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은 전혀 연동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연동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연동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한덕수에 대한 것을 먼저 잡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첫째는 지금 국힘과 보수 세력 또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현재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물론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건 늦게 됐어요. 예. 윤석열 피고인보다. 예. 그러나 변론이 빨리 종결이 됐어요. 예. 그러나 변론이 빨리 종결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달라 늘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용의 결과는 8대 0의 인용의 결론은 변화가 없지만은 예. 그러나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게 해서 이걸 먼저 선고한 거 아니냐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전혀 윤석열 피고인의 탄핵과는 관련이 없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탄핵 사유와 같지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된 거 하나는 윤석열 피고인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유지 해제에 얼마만큼 관여했냐 여기에 같이 했다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현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내란 특검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거 이런 등등이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유지 해제에 얼마만큼 관여돼 있냐 동조했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이번에 판결할 때 이 비상계엄을 위법한 비상계엄까지 판단하고 관여 정도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관여 없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연동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훈준석 대변인은 이제 네. 한덕수 총리를 먼저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하니까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했다. 그래서 양보람 의원님 말씀처럼 탄핵 인용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해석들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공백 상황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파면을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예. 탄핵되고 그러면 총리라도 있어야 예, 되니까 예. 뭐 그런 예. 것이다. 그런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그런 걸 걱정했다면 헌재가 지금까지 이제 80여칠 동안을 이렇게 비워뒀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때 총리도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총리라도 뭐 해주자. 예. 그것은 좀 설득력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기대나 뭐 희망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그 객관적으로 제가 관측을 해보자면 헌재가 어쨌건 대통령 것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숙제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뭐 좀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일단 그러면 그 다음 거부터라도 조금 작은 거부터라도 먼저 일단 해서 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제일 합리적인 그 추론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대통령 그다음 총리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앞에 거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이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라도 하는 게 어쩔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 거는 뭐 기각이나 각하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두 개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크게 연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서도 봤듯이
이것이 법리와는 무관하게 전체적인 판과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한덕수 총리 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은 그것도 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관측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른바 민주당의 줄 탄핵 시도를 비상겸 발동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정당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총리 탄핵은 대통령 탄핵 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무리한 국정 마비 시도의 하나의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가 무리한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기각됐다라는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여론의 흐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양 의원님은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중단했는데 기각 사유가 다릅니다. 예. 탄핵 사유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현재 재판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리고 또한 비상계엄에 위법한 비상이 얼마나 관여됐냐인데 이게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에 대해서 관여 안 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입고는 되지 않거든요. 또 현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을 구성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이건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겁니다. 국회에 보장된 헌법의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탄핵을 해서 내가 국민께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사 줄탄핵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줄탄핵도 아니고 체제에 대한 감사원장 탄핵 기각과 검사 3명의 탄핵 기각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남발한 건 하지 않았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줄탄핵 했다 칩시다. 그러면 줄탄핵 할 때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해서 줄탄핵했습니까? 다 요건과 절차를 취한 것이죠. 그러면 줄탄핵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할 조치가 군인과 경찰을 무장해서 헬기 띄워서 실탄 소지해서 국회 봉쇄하고 중앙선에게 압수수색한 게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것을 인용한 사회가 된다면 그것을 파면 안 한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 민주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저는 설사 한덕수 총리가 선회해서 탄핵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일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의결 정족수 문제 아닙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요건 때문에 아까 혼석 대변인도 각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5개 사유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일 그 민주당이 했었던 진짜 사유는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이제 행위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00석이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앞에 있었던 뭐 비상계엄에 뭐 관여했다 이런 거 이제 끼워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부분만 해서 따지게 된다면 저는 사실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각하의 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줄탄핵 부분은 자 그거 정부 수립일에 21번밖에 발의되지 않았던 75년 동안에 그것을 3년 동안에 29번 발의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법적인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지금 8건이 모두가 다 기각됨으로써 8대0 결과가 나온 것이 헌재가 판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비상계엄 선포가 거기서 설령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앞에 그 계기들 그런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면은 의회에서 설사 줄탄핵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대화, 타협, 법적 절차 해결될 문제지 무정한 군인 경찰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왜 탄핵을 19번이고 29번 해봅시다.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49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되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7건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그것이 21대 국회,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한 국회에서 60건이 됐습니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12건입니다. 또 2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요, 이렇게 국가가 운영된다면은 총선 치른 다음에 국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수당이 된 그 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이 왜 지난 불과 2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9건을 행사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느라고 자기가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 아시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법안을 막 만들고 그냥 거부권 용이죠,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최상목 대행 같은 그냥 관료, 그것도 대대행이 9번을 행사했겠습니까? 자, 근데 진짜 궁금한 건 26일 이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총리대 선고를 하고 화요일 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일 날 할 수도 있고 같은 날, 아니 그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 앞에 하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헌재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 비춰봤을 때 소추 후에 선고 기일이 자꾸도 늦고 있고 예상 밖에 이제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초조해하고 많은 질문을 저도 받아요. 예. 왜 그런지 굉장히 그게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2가지 이유 중 하나를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저는 이거 8대 0이라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예. 그 설명이 길어지는데 예. 결론은 변함이 없지만은 일단 절차적 내용적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판결문의 완성도를 판결문의 높이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숙고와 준비 중인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다면 그냥 헌재를에 대해서 나무랄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헌재 선고가 있고 나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보수적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어째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8대0 인용 결정을 내지만은 정치를 한다. 어떤 정치? 이재명 대표가 이 2심 선고 26일이 있으니까 이 선고 후에 그 즈음에 잡음으로써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공직선거 3심에 대한 최소한도 선고 기일이 재판 기일이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빠르면 뭐 선고까지 받게 하자.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의심을 2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후자라면은 현재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헌재가 지금 그 소장 대행도 문영배 대행이고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한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매우 뚜렷한 그리고 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인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빨리 하고 변론은 11번에 종결해버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26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이쪽으로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26일 뒤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26일 날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되게 또 궁금합니다. 양분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뭐 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은 무죄로 확신하고 있죠.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2가지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문기와 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심에서부터 계속 주장하니까 기억의 문제다.
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어떤 불명확성, 예. 행위에 있어서 예. 행위의 어떤 불명확 구체성이 떨어진다. 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법률적 주장을 많이 했죠. 그 주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더불어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서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거짓말했다는 거냐. 말을 직접적으로 한 말이 그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를 밝혀라. 말을 해석을 해서 이재명도 A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해석을 해보니까 B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밝혀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도 저는 공소기각에는 무죄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백현동 예. 용도 변경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늘 이것은 국토부로부터 그런 많은 어떤 요구와 어떤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내용에 있어서는 그랬고 절차적 면에서는 국회의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기소했냐 이걸 다퉜는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검사에게 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 증인 감정법에 의하면은 이 법에 의한 처분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 했냐 이런 사례가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 사실은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보다 사실은 백현동에 협박받았다라는 부분을 더 이제 중요하게 판결했습니다. 이게 저도 그 당시 자료와 기사들을 꽤나 오랜 시간 찾아봤는데 2010년에 국토부가 그 백현동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그것 좀 상향시켜서 팔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성남시 결정 사항이에요. 성남시가 꿈쩍을 안,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상향시켜서 팔리면 성남시도 좋고 국가도 좋고 한 거니까 공문 보낸 거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자마자 2011년 1월에 갑자기 성남시가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거 막 공문 만들기 시작하더니 2단계만 올려달라고 했었던 걸 4단계를 올려준. 그래서 수백억 원이 민간업자한테 개발 이익이 간 거예요. 근데 그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그 시장의 최측근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 영입된 것이고 아시아 디벨로퍼가 바로 그 시행을 해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국감장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무시했었던 그 공문, 국토부 공문을 들고 나와서 협박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고의적이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 선거를 위해서, 대선 위해서. 그때 백현동 문제가 제일 그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밝혔는데 돌발 변수가 총리 선고 기일이 이제 월요일 날 잡힌 거예요.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중질환이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저희들은 제가 원내의 사령탑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당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당연히 뭐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다음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아주 부담 없이 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 이제 인용이 되면은 최상목에 대해서 또 따져볼 문제인데 이러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엊그제부터 저희들은 최상목을 탄핵해야 되냐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지금 태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는 게 가장 핵심 그렇죠. 이유죠.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더 나아가서 현재 또 그런 멘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임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요건이 차고도 넘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탄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피고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해서 빨리 이렇게 결정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 좀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헌재를 무시한 최상목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최상목은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윤석열 선거위원 뒤에 하자 의견이 이제 분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저희들이 제 생각은 아마 윤석열 탄핵이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최상목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탄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독수와는 뭐 관련지 것은 아니다. 네. 자, 홀쭉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이 정말 백보를 양보해서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정당이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어쨌건 이 트럼프발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탄핵 소추시키고 그나마 이제 그 부총리가 그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탄핵 소출해서 또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안보 환경에서 진짜 군 사령관들 지금 다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것도 또 탄핵시키고 나면 그러면 누가 그다음에 국군을 통수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요. 탄핵은 또 한 번 백보를 양보해서 법적인 절차라 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과문에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일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라고 있는데 몸조심하라. 이것은 나중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집권하면 당신은 뭐 뼈도 못 추릴 거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 다수당 대표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는 대권 주자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조심 발언 얘기 나왔는데 그게 그 단식 투쟁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얘기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사령탑이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탄핵을 하면은 국정 마비가 오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도 그런 점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탄핵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이런 국정의 운영이라든지 최상목 등의 경제를 총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의견도 있고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경제 살림도 좋고 국가 살림을 다 책임지는 불행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위치 이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들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몸조심하라는 발언. 이 발언이 뭐 어제 국회 본회의할 때도 약간 비아냥거린 쪽으로 여러 의원들이 국회 의원들이 몸조심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왜 그 말을 했을까? 저는 그걸 정치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드러나서 했다고는 전혀 일개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봤더니 이분은 정말로 정치 보복을 생각 일개도 없는 분입니다. 전혀 없어요. 없고 검찰에 대해서도 뭔가 되돌려주는 생각이 일개도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럼 왜 이 발언을 했을까?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아주 괘씸하고 어떤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그게 뭔가 정치 보복을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것의 발현으로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양 의원님 말씀 믿고 싶고요. 믿으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정치 보복을 정말 안 하는 그런 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권력은 좀 잔인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공개된 그 유튜브 출연 김어준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적이 최근에 그리고 민주당 당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권 경쟁자였던 박용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4번이나 경선룰을 바꾸면서 기어이 경선에서 떨어뜨렸고 비명계는 그야말로 그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숙청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또 비명계 통합 화합한다고 만나서 악수하고 하셨는데
불과 며칠 있다가 그 사람들 검찰과 내통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냥 당리당략으로 저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야가 이 탄핵 정부 와중에 또 되게 거칠게 이렇게 맞대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러시아 관총으로 살해하겠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서 요즘 이제 방탄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이게 자작극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무고로 또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상황에서 현재 탄핵 선고가 지연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자작극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맞고소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에서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고발했고 또 나경원도 이제 고발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수사 기관에서 CCTV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자작극이 아니다. 왜 저도 문자를 받았으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저를 살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암살 시도가 있다. 군 특수부대 정보부대 출신 장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가지고 살해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저도 받았어요. 저한테도. 누가 보낸지는 확인. 제가 이제 그 문자 보낸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뭐 짜증 섞인 소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누가 장난했구나. 이게 장난했구나 하고 저는 지워버렸죠. 그런데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한 명만 그런 문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명이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신변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또 별도로 수사 요청은 안 해도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고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우리나라의 뭐 지도자니까 신변 보호, 뭐 안전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라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현재 경찰의 엊그저께 브리핑 내용은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면 바로 수사를 할 건데 유의미한 단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없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혐의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그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 문자를 누군가가 이제 아마 한 명이 여러 그 의원들께 돌린 것 같은데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 잘 그 저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사회에서 폭력 또 지금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만약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과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나경원 의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거를 또 자작극이라고 표현한 거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공격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적절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자작극이라고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 측이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서로 내통해가지고 당신 문자 좀 보내라. 요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작극으로 몰고 가면 아주 오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다른 의원들도 받고 그런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허위로 좀 보내달라는 그런 증거 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만약에 이제 저희 당에 누군가 그 지도부를 뭐 위해하겠다라는 문자를 여러 명의 의원이 받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우선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야, 이게 그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 단계들은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이제 보여주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측면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탄핵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 60%,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한다 3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 인용 파면 의견은 좀 높아졌고 복귀 의견은 조금 낮아졌거든요. 고 대변인, 이게 뭐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균형을 맞추시는 늘 이제 그런 그 마음들이 있으신데, 예. 대통령이 어쨌건 이제 구속에서는 풀려 나와 있다는 점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인 이 그 흐름은 대체로 인용 쪽은 55 안팎을 가다가 이번에 이제 그 최근 거 중에 제일 높아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각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35에서 40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재판, 여론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6대 뭐 4나 뭐 6.5, 뭐 5.5대 뭐 4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그 의견, 평결, 그것도 대략 그렇게 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로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구속 취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 지적됐는데 일단 검찰과 법원 야합에서 풀어줬어요. 이걸 보면서 특히 많은 중도 세력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정말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구나. 이대로 둔다면은 이러한 구속 취소를 하도록 만들었던 세력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와 진보가 많이 결집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냐. 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이 탄핵 선고 심판이 어떤 그 일을 정리하고 이제 내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이제 혼란의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헌재 판결 수용 의향을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5%.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2%. 그런데 진보 보수층만 딱 또 분리해서 물어보면 각각 46%는 나는 수용하지 않겠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변하시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나는 헌재가 판결하면 뭐 아무 말도 안 할래, 그냥 입 닫고 그냥 그 킥소리도 안 할래. 예.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광장으로 다 나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것은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폭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공히 그래서 승복하자라는 그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다,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이제 광장에서 표출이 되고 그런 선까지는 하시겠지만 그것을 선을 뛰어넘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은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헌재 판결이 선고됐을 때 여기에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광장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이나 어떤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번 일로 이미 우리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재 탄핵, 신속한 탄핵 선고도 중요하지만 선고 이후에 두 동강이 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단위 정권을 뭐 교체가 되든 승계가 되든 간에 이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통합의 정당성, 뭐 어떤 거냐. 많은 언론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어느 쪽이든.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 51대 49, 지난번 0.73포인트 이래서는 안 되고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만이 통합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그리고 통합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대결 상태에 있으니까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냐. 우리가 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 바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제 이 통합의 그 흐름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진보 보수 양쪽의 그 지도자인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도 아직 직접 승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이런 표현은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또 우려가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많은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형사재판의 당사자입니다. 피고입니다. 피고. 형사재판으로 치면 피고죠.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이제 피청구인인데 탄핵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판결 승복을 할지 말지를 뭐 그 결정하는 그거 없어요. 그냥 지금도 직무 정지 상태인 것이고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의 최대치는 폭력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야 정치권은 앞서 말씀드린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심리의 근저에는 우리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그건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2016년, 17년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문재인 당시 대표는 혁명해야 된다. 기각되면 혁명.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때 촛불 대신 횃불 들고 나가 싸워야지 승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는 민주당의 그 독선의 그 DNA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양 의원님. 민주당의 독선의 DNA가 뭐 좀 과한 표신 같고 네. 이재명 대표는 여기 유튜브에 나가서 네. 그다음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장본인인데 물론 피청구인을 할지라도 이것은 형사 재판에와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가사 형사 재판을 할지라도 대통령 쪽 된 사람이면은 여기다 승복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왜 했는지 과연 대통령이었는지가 의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부라면 맞아요. 내가 뭐 당사자인데 왜 승복을 말하냐.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했던 사람 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면은 당연히 국가 통합의 측면에서 승복의 메시지를 당연히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그 신청서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 대통령이 체포당했을 때 경호처에서
찾아가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안 쏘고 뭐 했나? 이런 발언. 호 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뭐 녹음 파일에 그 보고하는 내용이 그런 뭐 전화 포렌식에서 나왔다고. 네, 나왔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그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이제 사실 확인은 100%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이제 극단적인 그 심경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좀 사적인 그런 발언으로 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만 어쨌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이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이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약간 좀 이렇게 연관시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영장 청구서 얘기가 들어가면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고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가? 이 말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설이 많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다? 이 무기를 사용해서까지 물리적으로 체포 집행을 저지했던 게 맞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인권과 국민을 개무시한 생각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뭐 수고하고 이런 걸 죽이려고 했고 부인은 총을 쏘아서 체포를 집행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적절치 않다. 국민은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런 대목이 있어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은 그건 공소사실에도 없는 그냥 그 뇌피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이 그 핵심 내용이 양분 어머님 뭡니까? 이 마약 수사 외압 이게 핵심인가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은 11개 범죄 사유가 있고 마약 수사 외압 특검법은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조직에 기반을 뒀던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해서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개입된 정황을 찾고 영등포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용산이 관여돼서 수사를 못했는데 그 진위를 밝히자는 게 이제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힘 쪽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앞으로 이제 제의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첫째는 너무 특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11개나 죄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탓할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많은 비위에 관여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입니다. 상설 특검은 특검 후보자 추천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를 하고 거기서 2명을 뽑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는 과정인데 특검 후보자 추천회가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원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회는 상수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이 들어갑니다. 3명에 4명은 여당 2, 야당 2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도 찌그러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명, 상수 3명에서 2명은 정부 편입니다. 대한변협까지 들어가면 3명이 정부 편이고 그에 여당이 2명 들어가면은 4대 2, 심하면 5대 2의 운동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 특검법은 객관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은 플러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당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관여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빼자 해서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또 하나는 특검 후보를 2명을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임명 간주 조항이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할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에 있어서도 특검 후보도 추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홀석 대변인. 네.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이슈화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모든 것이 기승전 그렇게 해서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다가 근데 그냥 아니면 말고 그냥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이제 쑥 들어갔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지금 국면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번에 특검 법안에도 들어간 양평고속도로 특혜, 뭐 임성근 구명로비 이런 것들은 벌써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뭔가 정말 실체가 있다면 어떤 증인이 나왔든지 증언이 있었든지 조그만 단서라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이제 또 다시 꺼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약 관련해서는요. 그 내용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나중에 잡힌 다음에 자기들 세관에 그냥 무사 통과했고 뭐 택시까지 태워줬다. 그러면 이제 세관원들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세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아니 그때 그 지목됐었던 그 사람들은 그날 비번이어서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다 마스크 쓰고 근무할 때인데 예. 8개월이 지나서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 사람이라고 지목했다는 게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건 마약 그 범죄자들이 늘 하는 수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그걸 넣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빠진 것이 이제 외압이다라고 이제 그 담당자는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그거는 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공감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